원한을 품은 여인. 신립은 조선 선조 때 집안이 대대로 무관을 지내 세력이 큰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신립은 어려서부터 담력이 세고 힘도 아주 장사였지요. 그를 보는 사람들은 모두 그가 큰 그릇이 될 거라고 말하였습니다. 신립은 무가의 급제에 벼슬에 올랐지만 벼슬의 뜻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하들과 함께 산으로 사냥을 하러 나가 열흘 만에 한 번 정도 집에 왔지요. 식구들은 모두 걱정하였지만 누구도 말릴 수 없었습니다. 신립이 영남 지방으로 사냥을 떠났을 때의 일입니다. 활과 석자 크기의 환도를 차고 영남 지방에 이르렀을 때 산속에서 길을 잃었지요. 그렇게 가는데 갑자기 산속의 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우 큰 집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립이 큰 소리로 재차 부르자 대문이 뻐끔히 열리면서 아직 어린 소녀가 고개를 내밀었지요. 어디서 오신 뉘신지는 모르지만 이 집에 남자가 없고 오직 저 혼자 있어 남정네를 드릴 수 없습니다. 낭자의 사연도 있겠지만 보다시피 날은 저물었는데 주변에 머물 곳이 없소. 사랑방을 내준다면 잠만 자고 내일 일찍 떠나겠소. 방을 내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집안이 좋지 않은 일이 있어 손님이 편하게 지내지 못할 것입니다. 집이 이렇게 훌륭한데 남자가 없는 것도 이상하고 좋지 않은 일이 있다는 것도 이상하오. 무슨 일인지 말해보시오. 우리 식구들은 이 근방에서 부자였고 자손들이 점점 번창해 사람들도 모두 부러워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귀신이 집에 들어와 밤마다 난리를 쳐 한 사람씩 죽었습니다. 부모 형제가 모두 죽고 하인들도 모두 죽고 나니 저 혼자 남았지요. 오늘 밤 귀신이 나와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손님도 해를 당할까 걱정이 되니 돌아가십시오. 신립은 벌컥 화를 내었습니다. 귀신 따위가 사람을 해치는 것을 그냥 둔단 말입니까? 내가 물리칠 터이니 걱정 마시오. 소녀는 문을 열어주고 손수 밥을 지어 올리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만약 귀신을 물리쳐 주신다면 절대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신립은 저녁을 먹은 후 안채에 들어가 등불을 켜고 혼자 앉아 칼을 쥐고 앉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되어 깜깜한 밤중이 되자 하늘이 무너지듯 큰 소리와 함께 흰 관 하나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립은 본 척도 않고 손오병설을 외웠지요. 그랬더니 그 흰 관이 불이 나게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신립이 뒤따라가 보니 그 물건이 뒷마당 무너진 담 속으로 쑥 들어갔지요. 잠시 후 또 큰 소리가 나더니 시체 같은 것이 방으로 뛰어들었다가 신립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다시 뛰어나갔습니다. 또다시 따라가 보니 용마루 들보 위로 들어가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눈여겨봐둔 신립은 방으로 들어와 동이 틀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신립은 소녀를 찾았는데 간밤의 소리에 이미 기절해 죽기 직전이었지요. 가까스로 미음을 먹여 소녀를 깨운 신립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마당에 숯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낫이나 삽 같은 것을 들고 뒷마당 무너진 담을 빙 둘러싸고 담을 파보게 하였지요. 그랬더니 흰 닭 한 마리가 기왓장 속에 엎드려 있었는데 신립이 번쩍 들어 숯불 속으로 던지자 순식간에 타버렸습니다. 또
용마루 들보를 헐어내니 그곳에서는 길이가 여러 자 되는 진해 한 마리가 나와 신입이 칼을 휘둘러 두 동강을 낸 후 숯불 속으로 던져 이것도 태워버렸지요. 소녀는 이런 이야기를 모두 듣고 자신을 구해준 신입에게 깊은 은혜를 느끼고 어떤 방법으로든 은혜를 갚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이 은혜, 이 몸이 죽어도 갚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공을 따라 시중을 들어 만분의 1이라도 갚고 싶으니 저를 뿌리치지 말아주셔요. 안 될 말입니다. 소저와 같은 분이 왜 저 같은 무인 따위야 길을 가다니요. 더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굳이 저와 인연을 맺겠다면 부부의 연이 아닌 운우의 연을 맺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입이 곧 누이 동생이라 불렀지만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녀가 다시 한번 청을 하였지요. 은혜도 은혜지만 제 몸 의탁할 곳이 없습니다. 다시 생각해 주셔요. 동생아, 마음을 추스르고 잘 지낸다면 다시 볼 날이 있을 것이야. 매정하게 뿌리치고 떠나는 신립을 바라보며 소녀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직 처녀가 남정네에게 몸을 의탁하겠다고 말을 꺼내는 것이나 애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그런데도 매몰차게 돌아서는 사람을 보니 부끄럽기도 하고 분하기도 한 마음이 들어 소문이 나기 전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 멀리 보이는 신립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공이 은혜를 베풀었지만 저를 버렸습니다. 이것은 저를 귀신에게 구해준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원한을 품었으니 저는 죽어서 반드시 공을 따르겠습니다. 신립은 아차하는 마음에 되돌아왔지만 소녀는 이미 지붕에서 떨어지고 난 뒤였지요. 장사를 지내주고 좋지 않은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외할아버지를 보게 되었는데 할아버지는 신입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사냥을 갔다가 원한을 쌓고 돌아오지 않았느냐? 너에게 그런 기운이 보이는구나. 신립은 솔직하게 할아버지에게 말하였지요. 할아버지는 그런 신립에게 잘못한 것이라고 말하며 이 말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넌 반드시 그 여자의 손에 죽을 것이다. 또 죽고 나면 시체를 찾을 수 없어 네 옷만을 가지고 장사를 지내게 될 것이야. 신립은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믿었습니다. 신립은 후에 여러 번 벼슬이 높아져 대장이 되었지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신립은 순변사가 되어 군사를 이끌고 문경세제를 지키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공중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군님, 이곳에 진을 치지 마십시오. 만약 이곳을 지키려 하신다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충주로 물러가 강을 등지고 진을 치신다면 승리하실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상한 소리에 밖을 나가보니 한 여자가 하늘에 떠 있었지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여자는 귀신들로부터 구해주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장군님의 은혜를 갚고자 하니 의심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신립은 자신에게 은혜를 갚기 위함이라는 여자의 말을 믿고 강에 등을 지고 진을 쳤지만 외병이 몰려오자 손을 쓰지 못하고 지고 말았지요. 그것은 앙심을 품은 여자가 원한을 갚기 위해 속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립은 결국 물에 빠져 죽었는데 그 시신을 찾을 길이 없어 결국 옷만을 가지고 장사를 치렀지요. 이선비와 이방.
옛날 어느 마을에 이휘정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선비는 재력 있는 가문의 후손으로 학문도 뛰어나고 성품 또한 호탕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끊이질 않았지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과거에 낙방을 하여 아직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 선비의 친구들은 처음에는 그를 위로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과거를 보러 한양을 오르내리며 가산을 탕진하게 되자 하나둘씩 그의 곁을 떠나기 시작하였지요. 결국 외톨이가 된 이선비는 모든 가산을 정리하여 마지막으로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갔지만 결과는 낙방이었습니다. 이선비는 며칠을 굶으며 막연히 고향으로 내려가던 중 어느 강가에 앉아 신세 한탄을 하였지요. 이선비는 자리에 벌러덩 들어 누웠습니다. 이보시오, 어찌하여 이곳에 이러고 있소? 누군가가 말을 걸었지요. 눈을 떠보니 나이가 꽤 들어 보이는 사내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선비는 혹여 밥 한 술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까 하여 철학 맞은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나는 장사꾼인데 한양에서 장사를 하다가 그만 쫄딱 망해서 가산을 모두 탕진하고 말았소. 그랬더니 마누라도 도망가고 친구도 일가 친척도 모두 모른 척하니 살 길이 막막하여 그만 이 강에 빠져 죽을까 생각 중이오. 아니, 아직 젊은 사람이 어찌 그런 몹쓸 생각을 하시오? 그런 생각 말고 우리 집으로 갑시다. 아내가 없어 서럽다면 내 아내라도 드리지요. 뭐요? 어찌 그런 망발을 하시오? 이 사람, 내 말이 실없는 소리로 들리오. 이래봬도 내 아내가 이 동네에서는 알아주는 미인이라오. 여러 말 말고 어서 우리 집으로 갑시다. 내 관상을 조금 볼 줄 아는데 보아하니 자네는 장차 큰 인물이 될 사람이야. 그러니 이곳에서 이러지 말고 내 집으로 가세나. 결국 이선비는 사내에게 이끌려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나는 백시로 이 마을 관아의 이방으로 있소. 그렇게 죽기엔 아직 젊지 않소. 앞으로 무엇이든 한 번은 이름을 날릴 관상이니 더 이상 이상한 생각은 마시오. 자, 난 이만 일이 있어 나가봐야 하오. 조금 있으면 수발을 들 사람이 올 것이니 마음 놓고 편히 쉬시오. 백이방은 하인에게 갈아입을 새 옷을 준비하고 저녁상을 푸짐하게 차려내라 이른 뒤 집을 나갔습니다. 이선비는 염치불구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저녁까지 배불리 먹은 뒤 자리에 누웠지요. 저 들어가도 되옵니까? 그때 문 밖에서 들려온 젊은 여인의 목소리에 이선비는 자리에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리시오.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주안상을 든 젊은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주인께서 바쁘셔서 대신 왔습니다. 그래도 누군지 알아야지요. 우선 한 잔 받으셔요. 여인은 이선비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술을 권하였지요. 여인은 말 없이 술잔을 채웠고 계속해서 잔을 비우다 보니 이선비도 어느덧 술 기운이 올랐습니다. 이선비가 술 기운을 바라보니 눈앞의 여인이 그리 어여쁠 수가 없었지요. 자세히 보니 30이 갓 넘은 것 같았습니다. 이선비는 백이방이 자신을 대접하려고 기생을 부른 것으로 생각하고는 살며시 여인의 손을 잡으려 하였지요. 그러자 여인은 깜짝 놀라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앉았습니다. 순간 이선비의 머리에 백이방이 하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내 아내라도 줄이다. 알아주는 미인이라오. 이선비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럼 이 여인이 백이방의 부인이란 말인가? 세상에, 미친 사내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자기 아내를 다른 남정네에게 준단 말인가? 오, 백이방의 부인이시오. 낮에 백이방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설마 진심일 줄은 몰랐소. 난 그저 부인이 기생인 줄만 알았소. 이게 무슨 망측한 일이란 말이오. 저 실은 소녀는 백이방 어른의 첩이옵니다. 사실 저도 백이방 어른이 시키시는 일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평소 백이방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 주었다는 것과 자신의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게 된 것을 백이방이 돈을 써서 풀어주었다고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였지요. 그리고 자신은 아버지의 은인인 백이방에게 평생을 다하여 은혜를 갚고자 10년 전 자청하여 그의 첩으로 들어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이방의 생각은 여인과 달랐지요. 내 나이 벌써 50줄이 넘었거늘 무슨 복으로 저 젊은 아이를 계속해서 곁에 두겠는가? 마음 맞는 사람이 있다면 보내줘야 옳지. 백이방은 괜찮은 사람만 나타나면 두말 없이 여인을 내보낼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 이선비를 보자 행색은 초라하였지만 그 인물이 귀한 상이라 여인을 보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백이방의 그런 속내를 알리 없는 여인은 갑자기 나타난 남정네와 합방을 하라는 말에 펄쩍 뛰었지요. 날이 그런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소녀 죽으면 죽었지 그리는 못하옵니다. 얘야, 너와 나는 전생에 지은 업이 있어 현세의 이런 운명으로 만난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 운명을 풀지 못하면 내세에 또 어떤 악연으로 만날지 모르는 일이다. 그 업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네가 그 사내를 따라가는 것이야. 그러니 부디 내 말을 따르도록 해라. 결국 여인은 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지요. 여인의 말을 모두 들은 이선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이선비는 여인을 취할 수 없다고 결론 지었지요.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선비가 할 도리가 아니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백이방의 마음은 알겠지만 합방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오. 그렇다고 해서 부인이 이 방을 나가면 백이방이 서운해할 것이니 그냥 이야기나 나눕시다. 이선비는 그렇게 말하고 한쪽에 놓인 검은고를 가져다 곡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검은고 소리에 맞추어 조용히 춤을 추었지요. 이윽고 새벽이 오자 이선비는 검은고를 멈추고 일어났습니다. 난 이만 가겠소이다. 그러자 여인은 눈물을 쏟아내었지요. 밤새 자신과 백이방의 체면을 지켜준 이선비의 의리와 호탕함에 감탄하고 만 것입니다. 부인은 정조를 지켰고 나는 백이방에 대한 의리를 지켰지 않소. 백이방이 들어오면 이 은혜 잊지 않겠다고 전해주시오. 그 후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이선비는 백이방을 처음 만난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 행색이 말이 아니니 백이방이 보면 뭐라고 할까? 이선비는 백이방의 집으로 향했지요. 이선비가 반가운 마음으로 대문을 두드리려는데 집 안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지요. 백이방의 첩이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선비는 급히 여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나를 알아보시겠소? 전에 뵈었던 선비님이 아니신가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는가? 백이방은 어디 갔는가? 이선비가 집 안을 두리번거리며 묻자 여인은 더욱 서럽게 흐느끼며 백이방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다 그만 관아의 곡식에 손을 댔다고 말했습니다. 날이 이 일을 대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생각에 잠겨있던 이선비가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실은 내가 어사의 신분으로 이곳에 왔소. 하지만 아무리 어사라 할지라도 관아의 곡식에 손을 댄 자를 그냥 풀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오. 방법은 오직 하나, 그만큼의 돈을 물어내야 하는데 그것이야 알지만 당장 그만큼의 돈이 없습니다. 부인, 내게 좋은 생각이 있소. 내가 내일 관가에 나갈 터인데 나를 찾아오시오. 다음 날 이선비는 아침 일찍 관가에 들어가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갑작스러운 암행어사의 출현으로 고을 전체가 떠들썩해졌지요. 이때 백이방의 첩이 사람들을 해집고 나타나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어사또가 오셨다 들었소. 내 어사또를 직접 뵙고 억울한 사연을 고해야겠소. 이선비는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다가 놀라는 표정을 짓더니 버선발로 뛰어나와 여인의 손을 덥석 잡으며 반가워하였습니다. 아니 아주머니, 이곳에서 아주머니를 뵙다니요.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아참, 제가 지금은 공무가 바쁜지라 짬을 낼 수가 없으니 우선 집에 가 계시면 수일 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는 그때 자세히 듣도록 하지요. 백이방의 첩은 이선비의 속내를 알 수 없었지만 일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부터 백이방의 집에는 문턱이 다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지요. 그제야 그녀는 이선비의 의중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백이방의 첩에게 자신의 억울한 일을 보살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슬그머니 돈과 곡식을 놓고 간 것이지요. 그녀가 그렇게 해서 모아진 돈과 곡식을 관가에 갖다 바쳐 백이방은 무사히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백이방과의 의리를 끝까지 지킨 이선비는 훗날 그의 벼슬이 판서의 자리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돌아온 엽전. 옛날에 경주에 김씨라는 집이 꽤 부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홀 어머니 밑에서 컸지요. 나이가 들어 무예를 닦아 무가에 급제하자 김씨는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뇌물을 높은 사람에게 바치면 더 높은 벼슬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어머니께 서울에 가서 높은 벼슬을 받아오겠다고 큰 소리를 떵떵 치며 천냥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지요. 어머니는 아들이 잘 된다는 일이었기 때문에 결국 천냥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천냥 돈을 받아낸 김씨는 무조건 한양으로 올라갔지요. 그런데 썩 좋은 방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연주를 만든답시고 흥청망청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다가 마침내 돈이 모두 떨어지고 말았지요. 집으로 내려온 김씨는 어머니께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정순과 판서와 안면을 튼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천개미만 더 있으면 고을 원님이나 장군까지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요. 네가 고을 원님만 된다 해도 그 돈이 아깝겠니? 내가 마련해보마. 어머니는 땅과 집안의 가구 등을 팔아 김씨의 손에 1,000꾸러미를 들려주었지요. 하지만 김씨는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돈을 모두 날리고 말았습니다. 돈이 필요했지만
어머니를 볼 면목이 없어 김 씨는 사람을 시켜 어머니께 돈을 붙일 것을 재촉하였지요. 아들을 믿은 어머니는 몇 번이고 그렇게 돈을 보내주다가 집과 노비 등 모든 재산을 날리고 남의 집 행랑채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김 씨는 어쩔 줄을 몰랐지요. 내가 미쳤지. 돈 아까운 줄 모르고 놀다가 집안을 말아먹었구나. 이제 80그러미 정도만 남았으니 여기서 쓸 것이 아니라 고향에 내려가 단 몇 달이라도 어머니를 잘 모셔야겠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에 내려갈 생각을 한 김 씨는 자신과 함께 놀던 도박꾼이니 청지기들과 인사를 나누고 재촉해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김 씨는 성을 나와 고향으로 가던 중 말에게 죽을 먹이려고 객점에 들렀지요. 그 해에는 흉년이 들고 날씨도 추웠는데 객점 앞에는 어떤 여인이 옷도 제대로 못 걸치고 아이를 안은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막 밥술을 뜨다가 그 모습을 보고 여인을 불렀지요. 방으로 들어온 여인에게 김 씨는 뜨지도 않은 밥상을 주고 돈 2그러미를 주면서 말하였습니다. 이 돈으로 옷이라도 사 입고 다니시오. 그리고 주인 양반은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어찌 모른 척 하시오. 그러면 안 돼요. 김 씨는 그대로 말을 타고 떠나려 하였지요. 여인은 고마운 마음에 눈물만 흐리고 떠나는 김 씨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날이 어디에 사는 누구십니까? 나는 나리감이 못 되는 사람이오. 그저 경주에 사는 김씨오. 서울엔 언제 오십니까? 이제 영영 이곳은 안 올 것이오. 다시 볼 일은 없을 것 같소. 주막 주인은 지나가던 나그네가 거지를 구해주는 것을 보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여인에게 헌옷 한 벌을 주고 부엌 일을 도와주면 밥을 먹여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여인은 객점에서 살게 되었지요. 여인이 객점에서 살게 된 며칠 뒤 담배 장수 하나가 50발 정도 되는 담배 한 짐을 지고 나타났습니다. 담배가 제법 좋은 것을 보고 객점 주인이 가격을 물었지요. 2그러미 정도면 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담배를 저에게 파십시오. 얼마 전 나그네님이 주신 돈이 딱 떨어지네요. 여인은 무슨 생각에선지 담배를 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5월이 되자 담배값이 올라 여인은 담배를 팔아 10배의 이문을 내었지요. 그리곤 객점 한 칸을 세내어 과일, 어물 등을 팔기 시작했는데 장사가 잘 되어 그해 겨울엔 몇 배의 이문을 냈고 그 다음 해에는 아예 점포를 사게 되었습니다. 파는 물건도 종이 비단 명주 같은 고급품과 집신같이 쉽게 팔 수 있는 것들로 늘었고 더불어 음식물도 같이 팔아 장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10년간 매해 풍년이 들었고 태평성대여서 과거를 보러 온 선비들과 장사치들이 장사를 위해 서울로 모여들어 서울 인근의 점객들은 날마다 10배 이상 이문을 남겼지요. 여인도 객점으로 인하여 수만 양의 돈을 모았고 아이도 많이 커서 어머니의 일을 도울 만큼 되었습니다. 여인은 돈 걱정이 없으니 객점 옆에 큰 집을 사서 발을 내리고 앉아 술이나 팔며 지내었습니다. 이 여인이 돈이 많은 과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녀와 혼인하고 싶어하는 남자들이 줄을 서게 되었지요. 이 말을 들은 여인은 단번에 물리쳤습니다. 나는 양민의 딸로 태어나 양민에게 시집을 갔는데 흉년이 계속되어 남편은 굶어 죽고 나도 굶주려
아들을 안고 길바닥에서 죽어갈 때쯤 한 나그네에게 도움을 받아 겨우 목숨을 부지하였고 그분이 남겨주신 돈으로 이만큼의 재산을 모으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게 그분 덕분인데 그분을 잊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갈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그분만을 따르기로 작정했으니 다시는 그런 말씀 꺼내지 마십시오. 그 여인은 또다시 그 나그네를 기다리기 시작했고 또 3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해 봄 어느 날 서울에 사는 한 양반이 경주로 벼슬을 하러 내려가게 되었지요. 그러자 신관을 맞이하기 위하여 경주에서 이방이 올라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여인은 아들을 보내어 이방을 초대하였지요. 네 어머니가 누구기에 나를 부르는 것이냐? 내가 지금 수령을 모시러 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 200냥이 필요하다. 이것을 채우기에 정신이 없어 걔까지 가긴 어렵겠다. 가신다면 이자 없이도 200냥을 빌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그럼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보자. 아들의 인도로 도착한 집은 매우 크고 화려했으며 특히 안채에 달린 주렴이 화사하였지요. 여인은 이방이 도착하자 술상을 내와 술을 대접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경주에 계신 분 중에 김선달이란 분을 아십니까? 경주에 김씨 성을 가진 선달이 서너 명쯤 되는데 어떤 사람인지. 저도 정확한 성함은 모르지만 왼쪽 볼에 콩알 만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객사의 곁방에서 집신을 팔아 살고 있는 김선달인데 선달님이 왜 집신을 팔아 사십니까? 부인은 그 선달의 내력을 모르는 모양이군요. 10년 전 선달이 국어를 왔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집이 가난하여 장례를 치르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돈과 곡식을 보태주었지요. 그 후 3년 뒤 찾아왔는데 혼이 빠진 듯 빌어먹고만 사니 옷도 남루해지고 모습이 거지와 다를 바가 없었지요. 왜 일을 하여 벌어먹지 않느냐고 꾸짖었더니 집신을 삼아 보겠노라며 짚을 한 단 얻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꽤 쓸 만큼 신을 삼게 되었고 집신을 매일 서너 켤레씩 삼아서 장에 내다 팔고 아내도 삭 바느질이나 품일을 하여 객사 방한칸을 얻어 입에 풀칠이나 하며 살아가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그 사람은 왜 찾으시나요? 돈이 필요하다 하셨죠? 이것을 갖다 쓰시고 본전은 그 김선달님께 제 편지와 함께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던 여인은 김씨 앞으로 이제껏 자신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그를 기다렸는지 절절한 편지를 써서 이방에게 주었지요. 그 편지의 마지막은 이렇게 맺었습니다. 이제야 소식을 들었는데 사정이 좋지 못하시다고요. 제가 약간의 돈을 보내니 일단 식구들에게 쓰시고 어서 올라오셔서 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은 여인에게 받은 돈을 일단 쓰고 경주로 내려가 김씨에게 갚으면서 편지도 함께 전했습니다. 불을 켤 기름도 없었던 김씨는 이웃집에서 기름을 빌려 겨우 불을 켜고 편지를 읽었지요. 편지를 모두 읽은 김씨와 부인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하였습니다. 수천 냥의 재산을 받아먹은 사람은 아무 말이 없는데 단 2꾸러미의 돈을 받은 사람이 이런 은혜를 갚다니요. 김씨는 즉시 100꾸러미는 부인에게 먹을 것을 사게 하고 나머지로는 의관을 마련하게 해서 당장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 여인의 집을 찾자 신도 채 못 신고 여인이 뛰쳐나왔지요. 그리고 손을 붙잡고 웃으며 울며 만남을 기뻐하는 것이
마치 죽은 사람을 다시 보는 듯 하였습니다. 그 옛날 저에게 주신 2꾸러미의 돈이 지금은 2만 꾸러미가 넘었습니다. 1꾸러미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선달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아들에게 주어 제 앞가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한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경주에서 식구들을 데려오시고 벼슬 자리도 제가 주선할 터이니 그렇게 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김 씨는 경주에서 식구들을 데리고 와 함께 살았고 벼슬도 얻어서 한꺼번에 많은 소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장군과 덜커덩 다리. 임경엽 장군은 어려서부터 뛰어나게 총명하였으며 힘도 장사였지요. 소년 시절부터 전쟁 놀이를 즐겨하였으며 항상 대장을 독차지하는 꼬마 장군이었습니다. 하루는 돌을 모아 성을 쌓고 군기를 휘날리면서 진중에서 놀고 있던 중 경주로 부임차 길을 가던 목사 일행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지요. 목사의 수하가 빨리 길을 비키라고 호령을 하니 임경합이 나와 사람이 성을 피해야지 성의 어찌 사람을 피하겠소 하고 당당하게 맞섰지요. 이에 목사는 장차 큰 인물이 되리라 짐작하고 일부러 아이들 돌성을 피하여 먼 길을 돌아갔다는 일화가 있는데 당시 임경엽의 나이는 6살이었다고 합니다. 임 장군이 나간 군수로 부임해 오던 해 여름은 무척 더웠습니다. 청나라의 침입이 잦은 데다 인조 반정이 있은 지 3년째 되던 해라 전국은 아직도 어수선하였지요. 임 군수의 차가 용소 아래에 이르자 자그마한 내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말을 타고 온 임군수는 자연스레 내를 건넜지만 임군수를 마중 나온 아전들이나 시종들은 모두 신발과 버선을 벗은 채 맨발로 내를 건넜지요. 그때 어떤 아전 하나가 투덜거렸습니다. 아니, 군수가 오고 갈 때마다 우리만 이게 뭐람? 그런데 그만 임군수가 그 말을 듣고 말았지요. 뭐라 했나? 임군수는 나지막히 말했지만 아전들에게는 천둥 소리보다 컸습니다. 놀란 아전이 황급히 머리를 숙이며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도 맨발로 내를 자주 건너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만. 그게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임군수가 빙그레 웃었지요. 그런가? 그럼 다리를 놔야지. 이거 나만 말을 타고 건너니 부끄럽구먼. 하며 말에서 내려 신발을 신은 채 내를 건넜지요. 그의 겨울 어느 날 임군수가 시종을 불렀습니다. 내 부임한 지도 벌써 반년이 지났구나. 너는 그동안 어땠느냐? 지낼만 했느냐? 서울에서부터 임군수를 보필하려고 내려온 시종에게 그가 물었지요. 지낼만 합니다. 서울처럼 시끄럽지도 않고 조용한 게 살만합니다. 그래, 나도 이곳이 참 마음에 드는구나. 그건 그렇고 자네하고 나와 단둘만 용소 아래 냇가에 가세나. 그러자 시종이 아니 날씨도 추운데 그곳에는 어인일이십니까? 하고 물었지요. 하지만 임군수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어두운 밤 냇가 근처에 도착하자 임군수는 옆에 있는 넓적하고 긴 돌을 번쩍 안아 올려 내에다 덜커덩하고 소리를 내며 걸쳐 놓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훌륭한 다리가 만들어진 것이지요. 내 부임하면서 다리를 놓는다고 약속했거늘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구나. 겨울에는 이곳을 건너는 사람들이 발이 시릴 텐데
내 이제야 약속을 지키는구나. 너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도록 해라. 마을 사람들은 자고 나니 커다란 돌다리가 덜커덩 만들어졌다 하여 이 다리를 덜커덩 다리라 불렀다고 합니다. 귀한 보물. 옛날 어느 마을에 삼형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두 형은 욕심이 많았지요. 좋은 물건이 생기면 서로 가지려 하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많이 먹겠다고 다투곤 하였습니다. 형들과는 달리 동생은 마음이 어질고 착했습니다. 막내 동생은 형들이 욕심을 부리며 싸울 때마다 말리곤 하였지요. 형님, 아버지가 걱정을 하셔요. 그만들 하세요. 그럴 때마다 형들은 참견을 한다고 막내 동생을 때리곤 하였지요. 얘들아,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렇게들 싸우면 되겠느냐? 아버지가 꾸지람도 해보았지만 형들의 버릇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형들 때문에 아버지는 화병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형들의 싸움은 그치지 않았고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지요. 아버지는 막내 아들이 불쌍하여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가 형들 사이에 끼어 고생이 많으니 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지. 아버지는 막내 아들의 손을 잡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걱정은 마시고 빨리 일어나세요. 형들도 차차 좋아질 것입니다. 막내 아들은 여기저기를 수소문하여 좋은 약을 구하려고 백방으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아버지 앞에서 재산을 서로 갖겠다며 눈을 부릅뜨고 싸움을 하였지요. 아버지는 끝내 화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막내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통곡하였지요. 두 형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도 전에 재산을 나누면서 싸웠습니다. 형들은 재산을 모두 나눈 뒤 동생에게는 부직갱이 한 개 주지 않고 쫓아내었지요. 동생은 이곳 저곳을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리를 절며 걸어오는 노인을 만났지요. 동생은 노인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다치셨어요? 돌에 걸려 발목을 다쳤네. 날 도와줄 수 있겠나? 동생은 할아버지 얼굴을 보자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예, 어디까지 가시는지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동생은 할아버지를 등에 업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할아버지는 더욱 힘들어 하였지요. 안 되겠어요. 이곳에 초막을 지어 드릴 테니 계시다 다친 곳이 다 나으시면 가셔요. 동생은 숲속 평평한 곳에 초막을 짓고 할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산 나물이나 약초를 캐다가 정성껏 할아버지를 치료해 드렸지요. 며칠 후 퉁퉁 부었던 발목이 가라앉았습니다. 발목도 다 나은 것 같으니 떠나야겠네. 고맙네 젊은이.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무슨 말씀이셔요 할아버지. 발목이 다 나으셨으니 저도 기쁩니다. 자, 이거라도 갖게. 할아버지는 돗자리와 바가지, 젓가락을 하나씩 내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네. 이걸 갖고 있다가 집이 필요하면 돗자리를 펴고 배가 고플 땐 바가지를 엎어놓고 젓가락을 굴리게. 그러고는 할아버지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동생은 할아버지가 준 물건을 가지고 길을 떠났지요. 어느 날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아휴, 여기서 잠깐 쉬어야겠다.
동생은 돗자리를 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펑 소리가 나더니 기와집이 우뚝 솟았습니다. 아니, 동생은 마루에 앉아 바가지를 뒤집어 놓고 젓가락을 굴려보았습니다. 순간 집안 살림이며 먹을 음식이 꽉꽉 채워졌지요. 동생은 대궐 같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한편 일하기 싫어하는 형들은 재산을 모두 써버리고 가난뱅이가 되었습니다. 장사를 하다 빚만 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네가 잘못하여 빚을 졌으니 내 돈을 물어내라. 맏형이 둘째 형에게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형님이 망쳐놓고는 누구한테 뒤집어 씌웁니까? 아무리 싸워도 결판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저 집에 가서 주인에게 물어봅시다. 좋다. 어서 들어가자.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서서 주인을 불렀습니다. 막내 동생이 나와 보니 분명 자기를 내쫓은 형들이었지요. 형들은 동생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들은 무슨 일로 왔소? 막내 동생이 모른 척 물었습니다. 저희들은 장사를 하다가 빚을 지게 되었는데 형이 잘못하여 장사를 망친 것을 내가 잘못하여 망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동생이 잘못하여 빚을 진 것인데 자꾸 내 탓을 하기에 억울해서 들어왔소. 주인님이 옳은 판결을 해주시오. 형들은 여전히 싸우기만 했습니다. 알겠소. 이익을 보면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면 빚도 절반씩 나눠야 하지 않겠소. 형제들끼리 서로 도우며 살아야지. 그렇게들 싸우다니 부끄럽지도 않소. 형들이 돌아간 후 막내 동생은 돗자리를 돌돌 말고 바가지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집도 가구도 음식도 모두 사라져 버렸지요. 막내 동생은 형들의 뒤를 살금살금 뒤쫓아 갔습니다. 동생은 먼저 맏형의 집으로 들어갔지요. 저는 집도 가족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인데 하룻밤만 쉬게 해주세요. 우리 집에는 너 같은 거지를 재울 곳이 없다. 어서 돌아가. 맏형은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막내 동생은 둘째 형의 집으로 갔지요.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배가 고파 그러니 먹을 것 좀 주시오. 우리 집에는 나그네에게 줄 음식은 없으니 썩 꺼져. 동생은 대문 앞에 돗자리를 깔았습니다. 순간 커다란 기와집이 생겼지요. 이어 바가지를 뒤집어 놓고 젓가락을 굴렸습니다. 기와집 안에는 온갖 값진 물건들이 꽉꽉 들어차고 먹을 것이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래전에 집을 떠났던 이 집 막내입니다. 오늘 저녁은 저희 집에 오셔서 드십시오. 막내 동생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아니, 정말 막내란 말인가? 사람들은 기쁨과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형들은 시끄러운 소리에 밖으로 나왔지요. 아니, 이 집이 언제 지어졌단 말이냐? 방금 전까지도 없었는데. 형들은 집을 둘러보며 입을 다물 줄을 몰랐습니다. 형님들, 어서 오셔요. 막내 동생은 형들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삼형제는 한 상에 둘러앉았지요. 막내 동생은 형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그 집이 바로 네 집이었단 말이냐? 예. 형들은 얼굴을 붉히며 아무 말도 못하였지요. 형님들, 형제간에 네 것 내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저희 집에 와서 살면서 보물도 나누어 가지세요.
남들처럼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내 동생은 환하게 웃으며 형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들은 동생의 손을 잡으며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 후 삼형제는 마을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사이좋게 살았습니다. 삼형제는 가장 귀한 보물이 무엇인지 뒤늦게 깨달았던 것이지요. 훈장님의 꾀. 옛날 어느 마을에 서당이 있었습니다. 훈장님을 따라 책을 읽던 아이들은 항상 꾸벅꾸벅 졸았지요. 시간이 흘러도 아이들의 조는 습관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훈장님은 아이들을 위하여 좋은 꾀를 생각해 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매일 서당에서 졸고 있으니 공부는 언제 하느냐? 어서 나가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오너라. 특히 손을 깨끗하게 씻고 와야 한다. 만약 손이 지저분하면 종아리를 때릴 터이니 알아서들 하거라. 아이들은 밖으로 우르르 나갔습니다. 그 사이 훈장님은 가마솥 밑에 묻은 시커먼 검댕을 문 고리에 묻혔지요. 잠시 후 아이들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훈장님은 시치미를 뚝 떼고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들 세수를 깨끗이 하였느냐? 어디 누가 제일 깨끗하게 씻었나 볼까? 모두들 손바닥을 펴보거라. 순간 아이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 분명히 깨끗이 씻었는데. 여기저기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아이들 손바닥에는 저마다 시꺼먼 검댕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런 고얀 것들 같으니라고. 손바닥이 온통 검은 먹칠이니 무슨 공부를 하겠느냐. 훈장님, 저희들은 틀림없이 세수를 하고 손을 씻었습니다. 아이들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거짓말까지 하는구나. 약속대로 바지를 걷고 돌아서거라. 훈장님은 회초리로 아이들의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아이들은 차례대로 종아리를 맞았지요. 종아리를 맞은 아이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훈장님의 마음도 아팠지요. 어서 다시 손을 씻고 오너라. 만약 이번에도 손이 더러우면 더 크게 혼이 날 줄 알아. 아이들은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도 훈장님은 손 밑의 검댕을 묻혀다 문 고리에 발랐지요. 잠시 후 아이들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훈장님, 이번엔 정말 깨끗이 닦았습니다. 아이들은 제각각 손바닥을 펴보았습니다. 순간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리둥절하였지요. 아이들의 손바닥에 까만 먹칠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었지요. 네 이놈들, 뭘 그렇게 놀라는 것이야. 약속대로 바지를 걷어라. 훈장님, 이번에는 분명히 씻고 들어왔습니다. 아니 이놈들이 자꾸 거짓말을 하는구나. 어서 종아리를 걷지 못할까? 아이들은 이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좋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터이니 이번에는 꼭 씻고 오너라. 아이들은 눈물을 닦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도 훈장님은 문고리에 검정 먹칠을 해두었지요. 아이들은 문고리를 잡고 들어오면서 손바닥부터 펴보았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지요. 여전히 검은 먹칠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이놈들, 손을 씻었는데도 왜 검은 먹칠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았느냐? 훈장님, 정말 이상합니다. 틀림없이 손을 씻었는데도 검정이 묻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서야 훈장님은 빙그레 웃었지요. 자, 여길 보거라.
훈장님은 문고리에 손을 대어 보았습니다. 훈장님의 손에 검은 먹칠이 묻었지요. 아이들은 그제야 훈장님이 일부러 검은 먹칠을 해 놓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들은 머리를 극적이며 고개를 숙였지요. 너희들이 공부를 하는 귀중한 시간에 졸고만 있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앞으로 더욱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해라.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은 절대로 졸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